정치 양극화는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음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보면 비창조적 열정으로 흩어지고 마는 것을, 팬덤 정치는 누군가에 대한 특정한 혐오가 오히려 여러 선호들을 억압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일반 대중들도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를 더 풍요롭고 좀 느리더라도 조금 더 제대로 된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거버넌스 그룹의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군사 독재 국가도 아니고 못 사는 저개발 국가도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제3세계도 아니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회 또는 성숙한 나라가 지향해야 되는, 또는 지향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런 가치들의 기준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어두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좀 절망하게 될 정도로 좀 상황이 나쁜 그런 좀 어두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양새가 서로 다른 깃발, 서로 다른 본부를 차려놓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주장하고 경멸하는 그런 병든 사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놀라운 발전과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데, 개개인의 삶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공동체적인 삶의 기준으로 보면 안정감이나 균형감 이런 걸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그래서 오히려 균열이든 적대든 혐오든 이런 단어들이 우리 주변을 이제 더 많이 설명하는 개념이 된 것.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기술 발전은 늘 있고 개인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그 간극을 채워낼 수 있는 시간의 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 기능이 정치가 하는 일종의 사회적 힘을 북돋는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저는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가장 큰 기능은 그런 연대와 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과 어떤 공동체의 어떤 역량을 이렇게 또 북돋아주는 것, 이게 정치의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정치기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입법이라고 만약 한다 그러면, 그 입법의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과연 우리 정치가 일을 안 하는지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법을 너무 많이 바꾸고 많이 만드는 게 지금 우리 국회 문제인 면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법을 충분히 수기하고 조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을 물건 만들듯이 생산해내는 게 지금 우리 국회 현실인 면도 있다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원해서가 아닌 주어진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와 자기가 속하면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또는 그 반대로 우리가 여러 이 내전 속에 있는 시리아 같은 나라에서 보듯이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될지가 나눠지는 것,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평균 연령이 높은 정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것, 이게 저는 우리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교체는 많은데 이 비교 국회의 관점에서 보면 늙은 국회가 우리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국회가 이렇다면 정당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다 정치인들끼리 해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당원 수를 각 정당들이 그 중앙선관위원회
매년 신고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볼 텐데 우리 정당의 당원 수는 2021년에 이미 1,000만이 넘어섰습니다. 참여 열정이 없어서도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저는 누가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정치하는 방법이 어떤지 저는 이 문제가 좀 따져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일 안 한다. 물갈이 많이 해야 된다. 뭐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직접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오히려 문제를 좀 나쁘게 만든 측면은 없지 않은가도 저는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정치학자들은 양극화 정치라는 개념 또는 정치 양극화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정치 양극화로 정의되는 첫 번째 문제는 극단적 당파성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두 정당이 어떤 면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처럼 기능하는 게 첫 번째 정치 양극화의 어떤 문제의 특징이랄까요? 성격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당들 사이의 갈등이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 내에서의 적대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보통의 정당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지면 정당 안은 응집되고 협력하게 마련인데 우리는 정당 간에도 그렇고 정당 내부의 갈등도 이게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갈등이 보통의 경우라면 이념적 차이나 정책적 차이로 발언하고 또 그런 내용을 갖게 돼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우리식 어떤 그 정당 또는 정당 내 싸움은 대개 최고 권력자 또는 대통령 관심사에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요구나 의제들이 이렇게 정치를 과도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세 번째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역시 그 혐오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대 당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각자 뒤를 돌아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상대당을 이렇게 이르는 정치가 일반화 돼버렸다는 것. 이 점도 정치 양극화의 네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의제가 갖는 어떤 힘이 대통령의 어떤 관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의제를 두고 극렬하게 다투는데 신기하게도 뒤로 돌아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하고 있다는 이 역설이 한국 정치 양극화의 또 다른 문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중요 사회 갈등이 잘 대표되지 않습니다. 여론에 그 소구되는 것을 사후적으로 이렇게 추종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 돼버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당의 자율성이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정작 여야 관계는 별로 없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을 두고 우리 정치가 과도하게 좌우되는 것도 이 정당을 통해 저발전을 계속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그 열정적 지지자나 또는 열정적 반대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이 여덟 번째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이게 열정적 목소리를 큰 사람들이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 지배의 원리에 가까워야 되는데 소수 지배가 더 심화되는 겁니다. 열 번째 특징은 여론 동원 정치가 너무 심화된 겁니다. 여론조사 또는 언론들이나 이들이 그래 좋아하는 이슈 쪽을 따라가려고 하는 일종의 여론 동원적 어떤 여론 추종적 정책들이 심화됨으로써 정치의 책임성 또는 정치가 사회를 넓게 통합하면서 평화롭게 관리하는 이 문제들이 잘 다뤄지지 않는 것이 이 열 번째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특징은 양당제에서의 양극화 문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책의 차이나 이념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무작정 상대가 싫다라고 하는 것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이론에 없는 문제 또는 새로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결정판이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으로는 팬덤 정치입니다. 양극화 정치는 그야말로 시끄럽기는 한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좋은 사회적 합의랄까?
공공정책적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기 어렵게, 그래서 서로 여야가 마주보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등을 돌리고 자기의 지지자를 향해서 일종의 아첨하는 정치가 양극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면, 팬덤 정치는 이 일이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거나 혐오하는 대중들도 참여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그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선호를 억압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 혐오가 이 정치의 어떤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마치 민주주의는 뭔가 하여튼 고상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뭐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치 사상의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이 말해온 민주주의는 단점이 많은 체제입니다.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의 단점이 드러난 현상이고, 따라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개선해 가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갈 거냐고 접근해야 될 일이지, 팬덤 정치 한 사람들은 반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하고 관련이 없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처하면, 그리고 그게 불합리하게 어려움을 처하면 의당 가져야 되는 분노는 그건 내 마음을 좀 고통스럽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누군가가 잘못되는 걸 좋아하는 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하는 정치로 말했고, 그런 즐거움이 정치를 망친다고 말한 내용이 그 좀 핵심적인 어떤 의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팬덤 정치의 중요한 특징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팬덤 정치의 일반적인 양상도 과거의 팬덤이 지금은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과거의 팬덤의 어떤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는 팬덤 리더가 팬덤 시민이나 팬덤 대중에게 어느 정도는 포로가 된 면도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팬덤 정치의 8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팬덤 정치를 가장 잘 정의하는 방법은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이라고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치가 여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도 다 정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지금 최고 권력을 갖고 있던, 또는 최고 권력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우리 사회 시민사회가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저는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민주의 일종의 역전현상을 이걸 정의해도 되지 않을까 할 만큼 35년, 36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의 발전 방향과는 좀 다른 길로 우리가 와버리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10번째 팬덤 정치의 특징입니다. 참여도 저는 책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도 침착해야 된다고 보고, 시민의 어떤 이 권리 요구도 저는 다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가 좀 필요로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빠름은 민주주의가 좋은 이 제도로서의 장점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한다면, 느린 민주주의에 대한 것, 조금 생각이 달라도 안전하게 반대 토론하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이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쪽의 어떤 방향의 민주주의를 자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르더라도 안전한 이 정치를 어떻게 우리가 진작해낼 수 있을까, 조금 느리더라도 뒤처진 느낌을 갖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경험한 현대를 기준으로만 말하면 전체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구성원 모두를 정치에 동원하는 체제이고, 이견과 다름보다는 한 국가의 어떤 하나의 생각,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사회를 바꿔대는 체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권위주의는 앞서서 잘 발전한 나라들을 추격하자라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선 나라들이 발전을 우리가 좀 더 빠른 시간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시민적 권리도 조금 좀 희생하더라도 좀 그 길을 먼저 하자. 정치적인 어떤 다양성을 좀 줄이더라도 국가 발전이나 경제 발전 먼저 하자. 이런 추격 발전이 권위주의의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체제에는 둘 다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 해야 된다. 느리면 우리가 뒤처진다. 느리면 낙오한다. 후진국이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두려움을 자꾸 부과해서 속도를 키우려고 하는 게 두 체제의 특징이라면 민주주의는 다른 것들을 존중한 시민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근데 느린데 신기하게도 합의가 만들어지고 나면 사회가 훨씬 더 평화로워지고 조금 느려서 노동시간도 조금 느려져도 경제가 나쁘지 않은 또는 사회가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는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공직자도 선출직 공직자도 훈련이 필요하고 숙고가 필요하고 지혜를 쌓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관점이 전 있어야지 이미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정치시킨다는 것.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겨온 지금까지에서의 방법을 조금 우리가 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 엘리트 육성론 또는 정치 엘리트 양성론 또는 정치 엘리트 선용론이 필요하지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민은 자유롭고 정치가는 책임 있게 하는 방법으로 상호 신뢰를 조직하는 것이자 시민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권과 주권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위임해 준 것들 사이에 좋은 균형 체제로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앞에만 서면 누구나 다 시민들도 아주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비난의 언어들을 반복하는 게 이게 일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바뀌어야 정치의 기능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역책인데 그 영국의 저자인 버나드 크릭이라는 사람이 쓴 정치를 옹호함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이 우리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주 유익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민족주의로부터도, 정치를 이데올로기로부터도, 정치를 어떻게 보면 그 사회주의로부터도, 정치를 민주주의 그 자체로부터도 옹호할 수 있어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게 그 책의 중심 내용이어서 오늘 제 강연의 주제로서는 그 책이 제가 못한 말들까지 유익하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하는 일은 함부로 다뤄질 걸 감수하고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그 기능을 옹호하는 주장을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인간의 현실에서 정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늘 따갑고 비판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입법과 공공정치의 기능이 잘 자리 잡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사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지키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지금보다 나은 처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서주면 부자들도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게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중하층의 시민들의 삶이 전부 다 나은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거기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또는 입법 노동자로서 정치활동의 한 조력자가 되고자 하는 길은 힘은 들지만 저는 반드시 보람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 삶은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위험한 쪽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정치의 길도 미래 나의 직업이나 또는 미래 나의 어떻게 보면 천직의 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출발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